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성별을 바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성별은 바꾸겠는데 네. 아직 못 바꾼 게 있어요. 뭐죠? 생활 패턴. 패턴도 못 바꿨군요. 너무 졸려요 지금. 지금 졸리시군요. 네, 몇 시간 못 자고 왔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틀간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 30%를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율의 최종 투표율 31.28%로 집계됐는데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에 1,000만 명 넘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와. 사전투표가 적용된 이래 역대 총선 중에 최고치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40%를 넘겼습니다. 와. 41.19%고 그 뒤를 이어서 전북, 광주, 세종 등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25.6%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전투표율도 뭔가 특징이 있네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첫날 오후 5시 반쯤 관 내에서 이제 봉투 없이 저는 투표를 했고요. 변호사님 투표하셨습니까? 저 아직 본투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사전투표 진짜 줄을 많이 서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줄 서서 하셨어요? 좀 서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정말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역별 증가율 격차가 눈에 띄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증가율이 특히 높아 보여요? 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경기, 인천, 서울처럼 이 수도권 지역의 사전투표율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가 원래는 23.88%였는데 29.54%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인천, 서울 순으로 이 사전투표율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투표율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요. 경북과 대구가 사전투표율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의 열기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도 궁금한데요. 각 당은 이 높은 투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야, 양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이번 총선에 국민적 염원이 모여서 국민의힘을 향한 결집을 이룬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된 거라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향해서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사전투표를 소수점까지 맞췄습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좀 맞아떨어져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 민주당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을 31.3%, 총투표율 71.3% 목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치랑 딱 0.02% 차이로 거의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죄송합니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습니다. 31.3 파이팅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실제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쪽집게처럼 맞춘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는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거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거 뭐 맞춰도 또 음모론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지 그만큼 뭐 예측을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정부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사전투표 배달 과정에서의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선거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관 외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사전투표지는 네.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 인계하는 과정만 경찰이 동행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원래 우정사업본부가 단독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외 투표지가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전 과정에 경찰관이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청이 선거 부정행위 차단에 공적을 세운 경찰관은 즉시 특별 승진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신경 써야죠. 이 사전투표는 용지를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니까 정말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굉장히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네요.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인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여야 대표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대생 성상납 발업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에 한 위원장이 경남 거제 유세 현장에서 네. 김준혁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해서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 혐오 의식은 한 명 불량품의 실수나 일탈이 아니다. 네. 그들은 변태적이고 도덕이 무너진 인간 혐오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어제 대전 유성구 유세 현장에서도 한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서 네. 성도착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런 사람을 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이자 성희롱 정당이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매일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지난 주말에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서민 코스프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삼겹살 논란 대체 뭡니까? 이 대표가 며칠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장의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 이렇게 나타난 건데 네. 게양 밥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종 배우님과 이런 글입니다. 네. 고기를 먹는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 대표가 이 게시물을 올린 후에 온라인에는 이 사진 속 고기가 소고기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대전 유세에서 네.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하느냐 오. 이렇게 공세를 펼친 건데 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이 고기를 보고 이거는 소고기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삼겹살 얘기가 나오니까 좀 삼겹살 먹고 싶어지네요. 사실은 제가 네. 어제 이거 원고를 쓰다가 그래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제가 자꾸 삼겹살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마트 가서 사서 3줄 구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 또 많이 드시네요. 근데 저는 대파 있잖아요. 네. 삼겹살에 대파 구워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좀 근데 궁금해지네요. 대파 지금 이게 난리가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파로 맞불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 사전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오면 안 된다.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선관위가 뭡니까? 이제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네. 투표소 밖에 적당한 장소에 이 대파를 보관한 뒤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가 토요일에 용인시 유세에서 네. 지지자가 들고 온 대파가 붙어있는 헬멧을 직접 써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 헬멧을 받아든 이 대표가 쪽파는 된다고 한다더라라면서 대파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제 샴푸나 법인카드, 위조된 표창이나 여배우 사진 들고 투표장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파 논란에 국민의힘도 뭐 위조 표창장이나 법인카드 들고 가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맞불을 놨군요. 아무튼 대파나 삼겹살이다 모두 죄가 없어요.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한배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공략에 총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 대표가 어제 강남구 지원 유세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귀하게 키운 자식에 빗댔습니다. 자식이 귀하니까 괜찮아 하면 살인범이 된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을 하면 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야단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도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엄하게 징계하고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한다.
그래야 똑바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이지수 대변인이 입틀막, 귀틀막, 파틀막에 이어 이른바 구틀막이란 정권 논평을 냈던데요. 구틀막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복면가왕과 또 관련이 있는 MBC 그런 복면가왕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MBC가 지난 토요일에 홈페이지에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총선 뒤로 연기한다면서 이 결방 소식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기호인 9번을 연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그래서 이지수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대파 같고도 저 난리니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서글프기도 하다. 입틀막, 귀틀막, 파틀막에 이어 이른바 구틀막 정권이라 부를만 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매일 밤 9시가 되면 9시 뉴스 시그널로 조국 혁신당을 밀어주는 KBS는 왜 제재하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는 구구단을 외우는 초등학생들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이 기회에 구글도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MBC 노조 성명을 보니까 이게 구틀막 그런 것이 9번이 많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조국 혁신당 어제 성동구 유세 현장에서 KBS 9시 뉴스도 그만둬야 된다. 축하 포스터도 게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구틀막 관련해서 9번이 들어가서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게 너무 희한하고 몰상식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조국 혁신당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복면가왕 방영 9주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구를 강조한 포스터 이미지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 미래는 복면가왕 9주년과 조국 혁신당 9번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MBC가 지금이라도 야당과 짜고 친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MBC 날씨 예보에 파란색 1번을 내보내기도 했었고 내부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MBC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신이 본 22대 총선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국내외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은데 외신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외신 소식 살펴보기 전에 네.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살펴보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면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잠시 주춤했던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다라며 정부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동아일보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201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분열을 해서 진영 갈등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전통적 의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키워드에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AP통신은 몇 가지 키워드에 주목했는데 첫 번째로 대파를 꼽았습니다. 대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 파업과 관련한 키워드도 윤 대통령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헤데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AP통신이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국내 의대 증원 논의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프로젝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AP통신은 막말에도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에 불이 붙은 양당이 서로를 향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외국 선거를 보니까 미국도 만만치 않던데요. 선거판은 그런가 봅니다. 외신에서도요. 이번 투표가 중도층에 달렸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은 보수 진보 간의 격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가 이미 소속 정당에 따라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파 싸움에 좀 지친 유권자들은 물가나 일자리, 세금과 같은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는 온건파들이 또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정치권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좀 사회 이슈 한번 짧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빌트인 가구 입찰 가격 담합을 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가구 제조 판매 업체들이 벌인 일인데요. 네. 31개 가구 제조 판매 사업자들이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또 입찰 가격까지 합의하는 담합을 벌였습니다. 네. 이 여기서 빌트인 특판 가구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 네. 이게 뭐 싱크대나 붙박이장 같은 가구들이 네.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가 되는 네. 가구들을 말하는데 이게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이 되는 가격입니다. 아, 그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합을 했을 때 분양 원가를 올리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이 업체들이 낙찰 순번을 주사위 굴리기, 제비 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공정위는 이들에게 잠정 931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꽤 긴 기간 동안 약 1조 9,457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황원철 공정거래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이들이 원가율 대비해서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 네. 기준으로 가구당 25만 원 정도 이득을 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